네, 증권가 핫이슈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바이오주 참 개별주 각각으로 이슈가 많았죠. 네.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도 있고 급락했던 종목도 있고 우리가 한 해 좀 바이오주의 흐름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라든지 ST팜 같은 중소 제약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신약 개발 업체들 몇 군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양새도 제약 바이오 자체가 오늘 또 뭐 코스닥이 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별로는 끔뻑이 시세를 냈던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바닥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어쨌든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하는 게 연말 연초 효과이거든요. 뭐 암 학회라든지 여러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연말과 연초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늘은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 몇 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가슴이 좀 아팠던 종목들 위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볼 텐데 해외 제약사들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글로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올해 이제 신약이 출시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신약이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몇 개의 이 약들이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웅제약인데요.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톡스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보타가 지난 2월에 그러니까 미국의 FDA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북미와 유럽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에볼루스라는 회사인데요. 5월부터 주보죠. 그러니까 나보타의 미국 시장의 명칭인데 주보를 미국 판매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볼루스사는 100유닛의 고시 가격을 보톡스보다 20-30%가량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 시스템을 뭐 도입을 한다든지 엘러간 보톡스하고는 조금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서 가격도 좀 싸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주문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좀 시장에 나서고 있는데 2년 내에 점유율 2위로 올라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벌써 3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한 153억 원까지 나오면서 미국 보톡스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볼루스사는 내년에 이제 또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고 캐나다 쪽에도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보타의 캐나다 제품명은 누시바입니다.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클라리온 메디컬사를 통해서 캐나다에 좀 진출을 하고요. 지난 9월에는 유럽의 그 의약품청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FDA 같은 의약품청 EMA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내년 시장에 시장 발매를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대웅제약도 네. 좀 시끄러운 게 좀 있었는데 주가도 최근에 계속 그렇죠. 주춤했죠. 최근 좀 주춤했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판매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역이 확대되고 판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고 판매를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들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주면서 판매를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자체가 내년에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조금씩 봐주셔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큰 제약사 안에서 대웅제약, 나보타 이런 보톡스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런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 더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또 대형 제약사 하면은 한미약품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미약품이 애증의 종목이죠. 올해도 참 말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다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또 기술 수출 과제 두 건의 권리가 반환되는 아픔도 좀 겪었죠. 그래서 1월에는 2015년 릴리사와 맺었던 그 BTK 억제제의 기술 이전이 파기가 됐고요. 7월에는 얀센하고 그 계약을 맺은 비만,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가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노피라든지 제넨텍, 스펙트럼, 아테넥스 같은 회사들하고 기술 수출을 한 계약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6건 정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그중에 2건의 기술 수출 신약이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아테넥스에 기술 수출한 오락소라고요.
2012년에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그 롤론티스가 올해 이제 상업화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테넥스는 최근에 이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오락술 3상 임상 세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내년에 식약 허가 신청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락솔이 뭐냐면 그 한미아핑이 자체 개발한 그 오라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주사제인데요. 전환한 그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구 흡수를 방해하는 어떤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그 경구, 그러니까 이 입으로 먹는 약물의 단점이 지적받은 흡수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좀 나타내서 흡수가 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신약 신청이 되고 나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한미약품은 계약했던 기술 수출 이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도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펙트럼사의 그 기술 수출한 약제 같은 경우는 롤론티스죠.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그 식약청 허가를 자진 취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약품 허가를 자진 취한 지 7개월 만에 지난 10월에 허가 신청 절차를 재개를 하면서 다시 상업화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경에 FDA 판매 허가를 취득하고요. 그 판매에 돌입한다라는 목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롤론티스가 FDA 허가를 획득할 경우에는 한미약품 기술 수출료 이외에 로열티 수익까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벌써 어쨌든 두 개의 약제에서 로열티 수익까지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에페글라나타이드거든요. 이게 네. 역대 최대 기술 수출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사의 기술 수출을 한 약제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3상 임상을 직접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쨌든 그 사노피가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판매 대리점을 찾아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때 또 한미약품의 주가가 좀 흔들렸었는데 삼상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차 이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은 삼성성과 신약이 발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 외에도 또 한 가지 약제가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신약이 발매가 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면 로열티 수입은 자동으로 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물론 사노피가 직접 판매하는 것과 사노피가 어떤 회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그 부분을 판매를 위임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지 간에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는 로열티 수입이 이 한미약품 쪽으로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향후에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악재성 뉴스가 많았고 그렇죠. 지금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도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뭐 재무 상태도 그렇고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미약품은 큰 기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를 그동안 많이 짓눌렀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죠.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 시점 부분에서 만약에 저가의 매수로 잘 묻어둔다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약제에 대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과제 건들에 대한 것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사실 내년 초도 아니거든요. 내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내후년이 네. 돼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결과치들이 발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고 FDA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이 이렇게 날 것 같고 안 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흘러나올 거라는 거죠. 그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레벨하면서 점프를 했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때는 쫓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 일정 부분 포트에 조금씩 담아 놓으신다고 하시면 결국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이 큰 수익률을 내기는 힘든단 말이에요. 네. 뭐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린다든지 정확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묻어두고 큰 폭의 수익률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외에도 초기 단계에서 기술 잠재력을 좀 인정받았던 주목할 만한 성과의 기업도 있습니까?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라는 네. 약제인데요. 최근 2년간 4건의 신약 과제 중에 1건이 글로벌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얀센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항암 신약 레이저 티닙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성과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레이저 티닙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상업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FDA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는 15종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15개의 신약 후보 물질 중에 레이저 티닙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한양이 자체에서도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존슨앤존슨 역시도 그거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는 약물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는 단계라든지 임상이 진행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성과를 좀 빠르게 내려고 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얀센에 이 한지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에 FDA로부터 레이저 티닙 글로벌 임상 승인 이 임상 승인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부터 이제 PC 시험자 모집에 좀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중 항암 항체 글로벌 일상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레이저 티닙 병용 투여군도 추가하고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치 자체를 굉장히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서 2상, 3상까지 좀 진행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국내 그러니까 1, 2상 단계의 레이저 티닙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 의무가 없는 이미 계약금 550억 원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반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상업화가 되고 나서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기술료가 최대 한 1조 4천억 원까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레이저 티닙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유한양의 무중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쵸?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좀 견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또 긍정적인 진단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해볼 종목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JW 그 중해 제약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인데 히스타민 H4라는 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 세포에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동하는 걸 차단을 하고 가려움을 일으키는 이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이 이중 기전을 갖는 약물인데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 독점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레오파마로부터 이 190억 원 정도의 어떤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190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 수수료를 좀 받았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한 4,800억 원 정도고 이건 역시도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3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억이 넘는 금액의 돈이 좀 향후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JW 중해 신약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라든지 에스티팜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신약 후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수출을 하고 임상 단계에 따라서 경상 이 기술료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또 지금 바닥에서 좀 꿈틀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티팜 역시도 최근에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염 치료제가 어쨌든 간염 치료제 원료를 수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간염 치료제 원료를 가지고 약을 만들던 미국의 회사가 굉장히 간염 치료제 자체가 어쨌든 한 번 약을 먹으면 완치가 돼버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없었거든요. 간염입니다. 간암이 아니고 간염 치료제인데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한 3년 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NA 이 치료제 원재료 쪽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해왔었는데 현재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께에 만약에 RNA 치료제가 그동안에는 희귀 질병 쪽에 굉장히 고가의 약제들로만 좀 쓰여졌었는데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병 치료제에 RNA 치료제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에 만약에 RNA 치료제 원재료가 뭐 킬로그램 단위로 좀 팔렸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톤 단위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좀 ST팜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바이오주에 대한 정리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증권가 하디씨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